일단 신약개발 산업의 첫 번째 특징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밑에 있는 표가 의약품,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실험실에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비임상 시험, 이제 임상이 아닐 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임상이 사람한테 하는 시험이 아닌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신청하고, 또 허가를 받고 나서도 시판 후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좀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기초 연구는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적용 범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비임상 시험부터 규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모든 동물 시험을 저희가 비임상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고요.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동물 실험도 있지만, 이런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제가 지금 저 밑에 시설 기준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GLP라고 하는 그런 시설 기준을 따르는 외부 시설에서 한 동물 실험을 저희가 비임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 실험도 어떤 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FDA나 식약처에 임상을 신청해서 임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당연히 임상도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마다 이제 또 규제가 적용되게 되고, 또 품목 허가라는 과정도 굉장히 규제가 강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개발, 특히 이런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런 의약품의 허가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 하나하나마다 사실 규제의 범위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승인받지 않은 임상 단계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기준들이 있고, 의약품의 생산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따라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 과정이 규제의 범주에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특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특성 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비임상 시험은 이제 동물 시험이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재 실험, 독성 시험, 양력 각적 시험, 양리 시험, 약동 시험,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독성 시험에서 큰 이슈가 없을 경우에 임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임상 1상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임상 1상의 목적은 이게 이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약물인지를 체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인체 내에서의 안전성을, 그러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용량까지 약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임상 1상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약물의 체내 동태입니다. 저게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체내 동태라는 것은 저희가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흡수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약마다 이제 약이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 그리고 흡수돼서 얼마나 빠르게 인체 내에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배설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런 이제 PK, 저희가 이런 걸 PK라고 하는데, 이런 PK가 이제 확보가 돼야 저희가 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1상에서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임상 1상은 따라서 아직은 어떤 약으로서의 검증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직은 환자한테 사용하기에 조금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건강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보통 진행하게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항암제와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굉장히 큰 약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좀 예외적으로 1상부터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모집해서 임상을 진행하게 되고, 그 외의 약물들, 일반적인 약물들은 대부분 1상에서는 이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1상에서 저희가 약의 어떠한 안전성이나 어디까지 용량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범위를 확인하고 나면 저희가 임상 2상을 진입을 하게 되고요. 임상 2상은 이제
삼상의 어떠한 좀 축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이제 그러니까 탐색하기 시작하는 게 임상 2상이고, 이런 2상은 이제 2상과 3상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환자 수가 좀 다릅니다. 임상 3상은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수백 명에서 뭐 1000명 단위까지도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는데, 뭐 임상 2상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상의 목적이 유효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탐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상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좀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약효도 이제 확인을 하고 안전성도 보고, 또 용량도 저희가 1상에서 용량을 탐색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하게 용량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량에 대한 부분도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상에서 탐색을 하고 3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3상의 목적은 이제 확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약효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수가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효를 입증한다는 것은 그냥 경향성만 나와가지고는 저희가 입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조군을 두고 그런 대조군 대비 우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통계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 환자 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약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통계는 보통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좀 유의하게 나온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3상부터는 좀 이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2상이 탐색인 거에 비해 3상이 이제 확증이기 때문에 3상부터는 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좀 뚜렷하게 이제 나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임상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가설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런 가설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 이제 임상을 저희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상부터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어떠한 초기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실 임상 3상부터는 좀 다양한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3상부터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신약개발 산업의 특성으로 넘어가면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저희가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5에서 25% 수준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고요. 제가 뒤에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글로벌 종합제약사들이 사용하는 R&D 비용인데 연간 뭐 92억 달러를 평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22년 통계라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뭐 연간 10조 이상의 비용을 R&D에 활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자마에서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2009년부터 2018년에 FDA 승인받은 의약품의 개발 비용을 이제 조사를 한 논문이고요. 그 논문에 따르면은 신약 개발 비용은 3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가 소요가 됐고, 평균적으로 13억 달러가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특이한 점은 굉장히 비용의 어떤 레인지가 넓다는 점입니다. 3억 달러, 28억 달러는 사실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좀 격차가 큰 이유는 저희가 질환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의약품 형태냐에 따라서 좀 비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개발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들 수 있는 질환은 희귀 질환입니다.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유병률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다 보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FDA 입장에서는 이런 개발을 굉장히 독려해야 되는 질환이고, 임상 3상을 가능한 경우에는 임상 3상을 하기 전에 2상 결과만 가지고도 먼저 시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임상에 들어가는 환자 수도 아무래도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많이 모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런 좀 아무래도 현재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치료제가 굉장히 이미 많이 개발된 만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봐야 될 데이터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성인데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리스크도 크고요. 대신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이 가지는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도 이제 독점에 대한 사이클이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약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건마다 굉장히 다른데 뭐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희귀약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개발되기도 하고 어떤 막 한 번 임상을 실패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임상하고 이런 약물들의 경우에는 뭐 거의 20년 이상이 사실 소요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승인을 받고 나면 좀 독점권이 강하게 보호된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의약품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양한 단계들을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린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단계를 하나하나 통과를 해야 약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허들을 하나하나 넘을수록 좀 승인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표가 임상 시험의 성공 확률에 대한 이제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임상들을 백테스팅해서 나온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52%, 2상에서 3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확률이 이제 30%가 좀 되지 않고요. 3상에서 이제 3상을 통과해서 허가 단계로 가는 게 이제 한 약 뭐 57, 58%, 뭐 허가받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저희가 본다면 단계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이제 승인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현재 1상을 하고 있는 약이 승인받을 확률은 이 네 가지 확률을 다 곱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곱하면 7.9%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1상 단계의 약물은 승인받을 확률이 7.9%, 2상일 경우 15.1%, 뭐 3상일 경우에 50%,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허들을 넘을수록 이제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임상 3상에서 또 투입되어야 되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의 특성,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고 그리고 3상에서 이제 투입되는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투입 자본의 여력이 없는 업체들에게는 이거를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또 힘든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입 자본 여력이 없는 업체들에서 이제 돈이 많은 소위 빅파마들로의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약의 라이프 사이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신약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특허 만료 이후에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약은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일반 소비재와 다르게 조금 종 형태의 어떤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이유는 어떠한 독점이 유지되는 기간이 명확하게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카피약들이 출시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마켓시어도 떨어지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 독점 기간을 의약품은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가 또 이제 약물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독점 기간은 첫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료 독점 기간이라는 데이터 익스클루시비티 피리어드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이런 자료 독점 기간이라는 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거는 규제기관, 즉 FDA 식약처에서 보장해주는 기간이고요. 이런 게 이제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개발 기간이 오래된 약물들의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FDA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기간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신약은 5년, 희귀의약품은 7년, 뭐 바이오의약품은 1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FDA에서 보장해주는 기간, 그리고 이제 특허로 보장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는 이제 출원 후에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특허라는 거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전임상 단계에서 출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이 종료되고 허가받고 난 이후에 만료 기간이 약 10년 정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통상적인 수준을 말씀드린 거고, 약마다 사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특허 정책을 잘 짠 약물들은 10년 넘게도 독점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거보다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또 특허는 굉장히 전문 분야이고 또 엄청 복잡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물질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뭐 제법 특허, 조성 특허 뭐 등등등 다양한 특허로 사실 레이어를 싸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특허 만료가 언제 되는지를 사실 칼로 딱 무자르듯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굉장히 복잡하고 빅파마는 어떻게든 이런 특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신약 개발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리려고 하는 거는 의약품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의약품 신약 개발 산업을 영위하는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마다 좀 비즈니스 모델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 맨 위에 이제 쓴 핍코라는 또 비즈니스 모델은 약어에서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종합 제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전 분야를 인하우스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저희가 핍코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사업 모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내에도 이제 상위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핍코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는 국내 제약사는 내수 시장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모든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아직 뭐 글로벌에서 신약을 판매해 본 경험이나 뭐 또 글로벌 이제 그런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이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에 한정된 어떤 핍코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회사들 중에서 미국 내에 좀 영업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가 SK 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어떻게 보면 핍코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또 차이점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약물이 엑스코프리라는 약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코프리가 이제 저희가 뇌전증 신약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판매 마케팅 조직은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일부에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아직 이제 글로벌 어떤 뭐 빅파마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국내 제약사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진펜트라라는 약물을 미국에 직접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코의 모델로 조금씩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립코입니다. 그래서 약어를 보시면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리서치에 초점을 맞춘 회사입니다. 근데 이 리서치라는 것은 뭐 신약 개발의 단계에서 굉장히 앞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초 연구, 뭐 디스커버리, 비임상, 임상 1상 이 정도까지가 저희가 어떻게 리서치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단계인데, 이쪽을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립코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썼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리드 물질 도출부터 초기 임상까지 진행하는 이제 회사들을 저희가 립코라고 하고, 이런 회사들은 수익화 모델이 결국은 기술 이전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기 임상까지 진행하고 초기 임상까지 진행한 에셋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으로 다시 R&D에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이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유의미하게 발생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된 한 에셋이 결국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저희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좀 뭐 10년 가까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회사들도 있고요. 사실 현재 대형 제약사로 성장한 뭐 길리어드나 암진, 제넨텍의 과거 초기의 사업 모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런 립코가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국내가 제약사보다는 연구 쪽이 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분들이 연구소 출신 분들이 많이 또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국내는 아무래도 바이오텍들은 이런 리코 비즈니스 모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CMO가 있는데요. 이 CMO는 의약품의 생산을 위탁받아서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뭐 바이넥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CMO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생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해하시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자체를 이해하시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밑에 NRDO라는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NRDO는 약어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리서치보다는 디벨롭먼트에 포커싱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의 디벨롭먼트라는 거는 아까 리서치가 초기 임상까지의 단계를 저희가 리서치라고 한다면 그런 것보다 이제 조금 임상, 후기 임상, 중후기 임상, 임상 2상, 3상의 단계에 포커싱하는 게 NRDO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RDO들은 리서치를 보통 인하우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리서치 립코에서 개발한 에셋을 사와서 임상을 진행해서 다시 또 큰 회사에 이제 기술 이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과정을 약간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거고요. 리서치 뭐 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웃소싱을 하고 임상도 저희가 CRO에 뭐 아웃소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실 이런 이제 NRDO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개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인력적인 강점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결국은 이제 기술 이전해서 에셋을 팔고 또 어디서 에셋을 도입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모델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아무래도 드렸는데 이런 기술 이전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왼쪽에 가져온 거는 유한양행의 이제 렉라자가 과거에 얀센에 기술 이전될 때 공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기술 수출 금액이라는 이제 금액이 있고요. 그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술 수출 금액은 계약금과 이제 마일스톤의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이제 저희가 보통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주식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계약에 대한 이제 바로 이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마일스톤 기술료라는 게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마일스톤 기술료는 어떤 이벤트를 달성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이제 어떤 종류들의 이벤트가 있냐면 새로운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든지 뭐 임상 3상에 진입했다든지 뭐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연매출이 5천억 이상 달성했다든지 1조 이상 달성했다든지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일스톤 기술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유는 이 마일스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신규 개발 단계에 진입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달성 확률이 저희가 높습니다. 뭐 임상 3상에 들어간다든지 2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마일스톤인데 세일즈 마일스톤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어떤 매출 기준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들은 사실 달성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약이 결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이제 매출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출 마일스톤, 세일즈 마일스톤을 좀 달성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매출 마일스톤의 기준을 사실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허들로 이런 세일즈 마일스톤이 잡혀 있다면 사실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돈이 이제 마일스톤 기술료에 사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기술 수출 금액을 보실 때는 이 금액 전체를 저희가 받는 돈이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공격적일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계약금은 당연히 지금 받은 돈이고 이런 마일스톤 기술료에서도 몇 퍼센트 정도가 받을 확률이 높은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기술 수출 금액이 이제 정의가 있고 뒤에 이제 로열티가 있습니다. 이 로열티는
추후에 약이 승인을 받고 매출이 발생할 때 그 순매출액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어떤 기술료입니다. 이 로열티 비율도 사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또 편차가 큽니다. 계약에 따라서. 어떤 에셋이 아니라 뭐 플랫폼 기반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런 로열티 비율이 아무래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5% 미만인 경우들도 종종 있고, 좀 아무래도 임상 단계가 2상이나 3상처럼 좀 후기 임상까지 진행하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로열티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좀 건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보통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뭐 임상 1상 뭐 단계에서 팔았을 때는 한 10% 내외의 어떤 기술료를 받는 걸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이런 기술료가 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출액이 올라가면 기술료도 비율도 보통 올라가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을 보실 때는 이런 마일스톤 기술료에서 얼마나 받을 확률이 높은, 이 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로열티가 간혹 저희가 없는 계약들도 있는데, 로열티가 이제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생각을 저희가 하면 안 되고, 로열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로열티가 몇 퍼센트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결국은 이런 기술 거래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데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약 개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국내 제약 산업의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